오늘은 또 인트로는 뭘 하지? 여보 뭐 생각나는 거 없어? 내가 진짜 시청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려줘? 뭔데? 여기서 그냥 인트로 딱 끊어. 이거 안 넣어도 엄청 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은요 레노버의 찐 변태 노트북 레노버 싱크북 플러스 젠2라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변태라고 어디 소문이라도 났습니까? 어떻게 광고 들어오는 제품마다요 조금 상태가 좀 그래요? 아무튼 생김새부터가 변태 향기가 강하게 나는 이 녀석, 그냥 보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녀석은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2세대 제품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얘기를 딱 들으시면은 이런 제품이 1세대 제품이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작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 10세대 코맨레이크를 달고 한번 나왔었고, 바로 이 제품이 두 번째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 사실 저는 후속작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뭐랄까,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요 이 제품이 레노버 요가북 C930, 그 한쪽은 일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한쪽은 키보드가 아니라 E-잉크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듀얼 디스플레이 탑재한 애가 있었는데요, 걔 후속작이구나 다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딱 까보니까 웬걸? 요가북은요 CPU도 그렇고 램 용량도 그렇고 PC라기보다는 약간 변종 태블릿에 가까운 느낌이었다고 한다면요, 싱크북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에다가 이북을 때려 넣은 느낌으로 나와가지고요, 두 제품이요 실제로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제품이었고요, 결정적으로는 DRM이 걸려있는 자료나 국내 이북 프로그램을 사용을 못하는 등 뭔가 이 제품 이북으로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CPU는 인텔 10세대의 코멧으로 PC의 성능도 별로, 플러스 가격은 또 오지게 비쌌기 때문에요, 솔직히 저 같은 변태도 쉽사리 도전해보지 못했을 만큼 한마디로 굉장한 망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후속작이 또 나오더니, 야, 이거 레노버 진짜 근성이 대단한데? 진짜 도전 정신이 대단합니다. 너무 상업적이야 너. 자, 언박싱부터 보여드리면요, 박스는 무지 박스이긴 한데 기존의 싱크북 박스에 비해서는 크기가 좀 컴팩트하게 나온 편이고요, 대신 두께가 조금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열어주면요 안쪽에 하얀색 박스가 하나 더 나오고요, 야, 이거 뭐 나름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주면요, 일단 본체, 그리고 65W짜리 분리형 어댑터, 커넥터는 C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출력 커넥터 하나 주고요, 그 밖에 설명서 몇 장이랑 이렇게 마우스랑 건전지까지 뭐 나름 뭐 야무지게 챙겨주는 편입니다. 그리고요, 본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디자인은요 마치 상판에다가 웬 광고지 종이를 갖다가 한 장 붙여놓은 느낌이고요, 재질은 상판 쪽 하우징은 알루미늄, 외부 패널은 코닝사의 고릴라 글래스를 활용을 했고요, 내부 디스플레이면도 마찬가지로 고릴라 글래스, 키보드 덱과 하부면은 마그네슘 합금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야, 근데 이거 느낌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슬림5 키보드 덱의 표면, 요게 이제 조금 고무틱한 느낌이 드는 편인 건데 걔보다는 살짝 덜 끈적대는 느낌이고요, 그렇다고 또 완전하게 매끈하기도 아닌 딱 중간 정도의 질감이라서요, 야, 요거는 느낌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디스플레이는요 이런 식으로 180도 오픈이 가능한데요,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180도로 오픈을 하게 되면요, 지금 소리 들리시죠? 이 모니터 하단면이 바닥에 약간 긁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180도로 쓰시려면요 이렇게 들어서 열어줘야 되는 거고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13.3인치 2560x 1600 해상도 16:10 비율의 터치 스크린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요 맥북 같은 반사 방지 코팅은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색역은 sRGB 기준 98%, P3 76%, 감마는 2.2, 켈빈 값은 100% 밝기일 때 약 6000K 정도로요, 표준인 6500K 비해서는 조금 불구죽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밝기는 최대 415니트, 명암비는 1490대 1로요 IPS 치고는 상당히 준수한 수치가 측정이 됩니다. 게다가 색 정확도는 진짜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색 데이터 값 48개의 항목 중에서 델타 E 값이 1을 넘는 게 단 4개의 항목, 야, 이건 진짜 기가 막히죠? 플러스 평균치가 0.57이 찍힐 정도로요, 색 정확도 면에서는 거의 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단에는 720p 캠, LED 인디케이터, 그리고 조도 센서 들어가 있고요, 카메라는요 물리적 프라이빗 셔터를 제공을 합니다. 캠 품질은요 뭐 이제 따로 얘기를 사실 안 해도 되겠죠? 그냥 이제 사람인 것을 확인한다 이런 정도에 만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도 센서를 이용한 주변 조도에 따른 디스플레이 자동 밝기 조절, 그리고 키보드 백라이트에 밝기 자동 조절 지원을 합니다. 자, 원래는요 이어서 이제 외부 디스플레이를 설명드려야 될 차례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잖아요, 때문에 요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입력 장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디자인은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던 슬림5 프로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플랫한 키캡, 엔터키 이후로 잘라버린 10키리스 배열, 혐오스러운 모양의 방향키,
비교적 얕은 키스트로크와 부드러운 키감까지 100% 일치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사람이 무서운 게요. 제가 지난번에 싱크북 16P를 리뷰를 할 때는 이 키감 진짜 별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슬림5 프로 때도 약간 느낌이 조금 유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평가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은 이게 약간 적응이 돼서 그런 건지 별로 이상하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아닌가? 지금 이거 광고라서 뇌이징이 돼서 그런 건가?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그리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요거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게요. 이게 제 취향에 안 맞다라는 거지 절대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키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키감이 더 좋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트랩헤드 사이즈는요, 조금 요게 작긴 한데 뭐 13.3인치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사이즈는 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위치도 스페이스바 기준으로 좌우폭이 딱 피트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디자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타건 시 손목이 트랩헤드에 닿거나 뭐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나쁘지는 않습니다. 플러스 요거 다운 처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편이라서 구분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슬라이딩 느낌이랑 인식률 그리고 물리적 클릭감도요, 요만 하면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야, 이거 유격 요거 이제 딱 못 맞춥니까? 뭐 이게 물론 유격이 막 광활하게 벌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정도이긴 한데 아까 트랙패드의 위치도 살짝 스페이스바에서 오른쪽으로 비껴 나간 것도 그렇고요. 저 같은 비율 빌런들이 볼 때는 뭔가 조금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포트 구성. 야, 이거는요, 제가 진짜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단촐했는데요. 좌측면에는 두 개의 썬더볼트 4 단자와 3.5mm 오디오 콤보 단자, 그리고 우측면에는요, 지문 인식 센서가 달려있는 전원 버튼과 내장형 스타일러스 펜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네, 끝! 이게 끝이에요. 아니, 제가 노트북에서는요, 썬더볼트 4 단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포트 개수를 갖다가 줄이는 느낌 분명히 들긴 했지만 솔직히 맥북 에어만큼 포트 짜게 주는 애는 진짜 못 봤거든요. 아니, 근데 얘는 펜이 들어가 있다는 거 빼고는요, 맥북 에어랑 포트가 똑같습니다. 게다가 맥북처럼요, 이 썬더볼트 포트 중에서 한 개는 전원 공급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요, 이 제품 구매를 하시려면요, 요런 USB-C 타입 허브는 반드시 필수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기본 구성품에 디스플레이 출력 젠더를 줬었나봐요. 그죠? 아니, 근데 이왕 줄 거면 이런 멀티 허브를 줘야지 디스플레이 출력 허브를. 이게 뭐니 이게? 레노버 진짜 이런 건 반성해야 된다. 애플 니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알겠슈? 자, 그리고요, 얼떨결에 포트 얘기하면서 전원 버튼 위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원 버튼 위치가 조금 독특한 편이죠. 보통은 이제 투인원 노트북들에 이런 식으로 사이드 버튼이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얘는 이제 뚜껑을 안 열고 밖에서 바로 이 잉크 화면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지문 인식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서요, 닫아놓은 상태에서 외부 디스플레이를 활용을 할 때에도 그리고 열어서 사용을 할 때도 전혀 불편함이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야, 얘들은요, 디테일을 진짜 참 잘 챙기는 게 여기랑 여기 화살표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요, 전원 버튼을 위치를 나타내주는 표시인데 여기에도 LED 불빛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온 상태로 있는지 슬림 모드인지 꺼짐 혹은 최대 절전 모드인지 상태를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 요거는요, 디테일 진짜 오지입니다. 자, 다음은요, 스피커랑 하부 레이어입니다. 스피커는요, 하만카돈에서 튠을 받은 2W짜리 2개 전면 하단 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대각도 아니고 완전 바닥 방향인데 이거 괜찮나? 이렇게 둬도? 안쪽에 좀 스피커 모듈을 갖다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스피커 모듈 확인할 겸 여기서 하부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분해를 완료를 했고요. 하우징 소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판과 키보드 넥면 모두 마그네슘 합금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플러스 SSD를 제외한 모든 부품이 온보드로 박혀 있고요. 쿨링 솔루션은 원히트 파이프 원팬, 램은 마이크론 모듈, 무선 램은 인텔 AX201로 와이파이 6 규격, 블루투스 5.1을 지원하고요. SSD는 삼성 PM9A1 512GB PCI 익스프레스 젠 4 규격의 제품을 넣어줬습니다. 야, 이거 신경 많이 썼죠? 그리고 스피커 모듈은요, 야, 이거 걱정했던 거랑 다르게 진동판 사이즈가 큼직한데요? 이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밖에 USB-C 타입 포트들도 메탈로 강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배터리는 하나, 둘, 셋, 넷, 4셀 54Wc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보안을 위한 모듈인 것으로 보이고 펜도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는요, 제가 준비하면서 미리 들어봤는데 확실히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라서 그런 건지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저가형 제품들이랑은 전혀 느낌이 좀 다른 편이고요. 약간 레노버 제품 중에서는 요가 슬림 7? 딱 요 정도 느낌이 났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요, 저전력 중에서는 사운드 퀄리티가 그래도 괜찮다 이런 애들로만 모아가지고 비교 영상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quit ordering from all those fast food chains. I'm feeling better, there's no doubt about it. And my days are brighter, my shoulders are so much lighter. Just for a moment there, I thought that there was nothing more to life. I thought about it, wrote a couple songs about it. Just for a moment there, I lost myself. Mind if I be real for a minute? It's almost like everything I feel had a limit, and now gone back. Finding reasons to smile and to laugh at whenever it's a bad day. Music is my band-aid. 자, 다음은요 성능 부분입니다. 일단 CPU-G입니다. 싱글 502.6포인트, 멀티 2314.9포인트로 측정이 되고요. 시네벤치 R23에서는 싱글 1193포인트, 멀티 3388포인트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각 CPU별 베스트 스코어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네이밍상 거의 동일한 1135G7과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죠. 게다가 블렌더 렌더링은 요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건 뭐 루시엔이랑은 i5, R5로 어쨌든 동급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렌더링 타임이 더블이 찍힐 정도로 격차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도대체 뭐 때문에 갭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냐? 바로 CPU의 기본 전력 범위, 거기에서 이 1130G7이요 7에서 15W로 찍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 전력 범위보다도 훨씬 더 타이트하게 전력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자, 보시면요 퍼포먼스 모드일 때,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가장 퍼포먼스를 빡세게 내도록 세팅이 되어 있을 때의 유지 전력이 12W밖에 안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지능형 냉각 같은 경우에는 쿨링 상황에 따라서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는데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약 10W 정도, 에코 모드는 6W밖에 안 찍힐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타이트하게 잡혀져 있어요. 대신에요 표면 온도는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요. 타이거 레이크는 CPU 등급에 관계없이 합판이랑 키보드 내 뜨거운 거는 거의 패시브 상태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뜨거운 애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표면 온도가요, 야 이게 진짜 타이거 레이크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쾌적하게 찍힙니다. 게다가 소음도요, 플러드 소음이 모드별로 각각 43, 39, 37dB 수준으로요 절대적인 소음 수치도 그렇게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음의 질적인 측면은 진짜 괜찮은 편이었어요. 플러스 특히나 이 제품 부하가 조금 적은 작업을 걸 때는요 일반 20W짜리 CPU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전력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확실히 더 조용하다는 게 체감돼요. 자, 그리고요 게임 테스트, 이거는요 사실 이 제품에서는 진짜 게임을 하실 분들이 아예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정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최근에 가장 핫한 아재 게임 요것만 딱 돌려봤습니다. 일단 에버리지가 30프레임대 후반, 하위 1%는 20프레임대 후반으로 측정이 되고요. 물론 이게 RPG 게임이기 때문에 요 정도 나왔다고 해서 이건 진짜 아예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치긴 한데요, 제가 테스트한 환경이 FHD 해상도의 최저 5. 게다가요 지금 보시면은 몹이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 평원에서 플레이를 한 거를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제 이 제품으로 몹 쏟아지는 데를 간다 그럼 뭐 안 봐도 뻔하죠 어떻게 될지. 때문에 이 제품에서 디아블로2 레저렉션을 돌리기는 좀 무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게임은 롤 정도만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진짜 오래 기다리셨죠? 대망의 하이라이트, 외부 디스플레이와 이북 기능입니다. 외부 디스플레이는요 2560x 1600 해상도 16대 CPU에 이 잉크 터치 패널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잉크, 일단 요 이름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죠? 요거는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디스플레이, 가령 OLED 같은 경우에는 소자 하나하나가 직접 빛을 내는 자발광, LCD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백라이트를 두고 그 앞에 컬러 필터를 두고 있는 구조인데요, 요 이 잉크는요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랑은 조금 다르게요. 발광 소자 대신에 음전화가 충전된 흑색 입자 칩과 양전화가 충전된 백색 입자 칩, 요게 이제 함께 들어간 마이크로 캡슐을 넣어두고요. 왜 우리가 옛날에 자석에서 N극을 대면은 S극 자석이 착 붙고 S극을 대면은 N극 자석이 착 붙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좌표마다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의 전기 자극을 줘서 캡슐 안에 있는 백색 입자 혹은 흑색 입자
입자를 쫙 붙이는 방식으로 글자나 그림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디스플레이 소재 자체에 아예 백라이트가 필요 없고요. 이로 인해서 발광체 디스플레이인 LCD, OLED에 비해서 이 잉크가 컨텐츠를 볼 때 눈의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플러스 픽셀이 변화할 때만 전기를 활용을 하고요. 한번 전화를 변화시킨 화면을 지속적으로 띄워놓을 때는 아예 전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정 화면을 딱 띄워놓고 화면 전환이 적은, 예를 들면 책을 읽는 것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도 이 제품의 굉장한 장점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배열을 다시 다듬는 리프레시 속도가 조금 많이 느리고요. 또 캡슐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잔상이 남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디자인은요, 전작 1세대에 비해서 1.2인치 커졌기 때문에 진짜 전작 대비 베젤이 어마어마하게 슬림해졌습니다. 정말 좀 많이 예뻐진 편이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정, 날씨, 스티커 메모 등이 이런 식으로 기본 위젯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요, 설정에서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노트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스티커 노트 혹은 풀스크린 메모장의 메모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를 누르면은 손가락을 인식을 시킬 건지 말 건지 이런 식으로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더 메뉴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PDF 파일이나 메모장 파일을 갖다가 간단히 읽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돌리면은 세로 모드, 그리고 다시 가로 모드도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드로잉 보드, 요거는 뭐냐, 이거는요, 이런 식으로 외부 디스플레이랑 연결을 하고 메뉴를 키게 되면요, 화면은 외부 디스플레이로 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사실 보면은 1세대랑 그렇게 많이 달라진 부분이 없잖아요. 1세대 때도 메모 기능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었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요거 요 끝에 요 플러스 하나, 요게 생기면서 야, 이 녀석 1세대랑은 전혀 다른 사용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워드랑 파워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떠 있고, 제가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여기 이제 주르륵 뭔가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요거는요, 제가 윈도우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프로그램 목록들 있잖아요. 그거 전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먼 프로그램에 어니스톨까지 들어가 있을 정도로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것들 중에서 교복 2부, 아마존 킨들을 갖다가 플러스로 추가를 해서 넣어놨다. 그렇다면 이렇게 외부 화면에서 딱 누르면은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외부 디스플레이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CPUC를 이렇게 깔아놨다. 그럼 바로 여기서 벤치를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오지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드셨을 생각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지금 이런 느낌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요, 이 제품 1세대에서는요 그게 안 됐습니다. 세상에 명색이 이북 리더기라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PDF 파일이나 메모장 파일 등 DRM이 걸리지 않은 진짜 극히 일부의 전자책만 감상이 가능했었고요. 그 밖에는 메모, 일정, 딱 요 정도? 진짜 외부 디스플레이에서는 할 수 있는 작업이 극히 한정되어 있었어요. 때문에요, 사람들이 아니 이건 도대체 이럴 거면은 외부 디스플레이는 뭐하러 달아놓은 거냐, 이런 식으로 레알 욕을 갖다가 사발로 해댔었는데, 요거를 2세대 제품에서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해결을 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모든 프로그램이 다 뜬다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윈도우에서 가동이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열어서 전자책도 볼 수 있고, 크롬을 켜가지고 뉴스 기사도 볼 수가 있고, 심지어 리프레시 속도 때문에 보기가 좀 힘들기는 하긴 하지만 동영상도 틀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야 드디어 외부의 디스플레이의 채택이 좀 이해가 가는, 납득이 가는 제품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요게 딱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다 보니까요, 이북으로서의 활용성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반대로 또 이거는 PC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딜레마가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이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플레이의 전력 소모가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얘는요, 이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C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만 요게 동작을 합니다. 즉, 이 위젯 화면을 갖다가 계속 띄워 놓으시려면요, 전원은 항상 온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약간의 딜레이를 감수를 하고 바로 깨워서 쓰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요, 적어도 그냥 절전 모드로는 둬야 깨어나는 속도가 그래도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플러스 요게요, 이제 프로그램이 상태 표시줄을 없애고 설치된 이북 프로그램을 위에 띄워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동이 되는 건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 시작을 할 때 자동 실행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원을 가동을 했을 때 막 이게 위로 튀어나오고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간혹 윈도우에서 올라오는 오류창이나 이런 것들이 뜨게 되면요, 이 이북 위로 올라오게
나오기 때문에 뭔가 그 약간 좀 미완성된 듯한 느낌? 그런 느낌 들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하실 내용. 자, 요게 이제 외부 디스플레이니까 전원이 꺼져 있을 때는 그럼 여기가 검은색으로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화면 배열을 바꾸는 거고, 이미 바꾼 배열을 갖다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전기가 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때문에요, 월페이퍼로 설정해놓은 이 녀석으로 딱 바꾸고 나면은 다시 켜서 배열을 바꾸기 전까지는 딱 이 상태로 전력 소모가 없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이미지를 월페이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딱 사과 사진을 띄워놓고 바로 스벅 프리패스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진짜 얘가 가진 모든 기능 중에서 가장 싼 모지지 않습니까? 하루는 맥, 하루는 갤럭시북, 하루는 그램,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자유자재로 브랜드 변경이 가능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가장 궁금하실 내용, 배터리는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요것만 정리를 해드리고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 노트북처럼요, 내부 디스플레이를 활용을 했을 때는요, 지능형 냉각 모드에서 330니트 정도로 측정이 되었었던 밝기 90%, 유튜브 1080p 영상 지속적으로 플레이 시 약 6시간 16분 정도,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에코 모드, 동일하게 유튜브 1080p 영상 지속적으로 플레이 시에는 약 8시간 51분 정도가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실제로는 이제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이 정도로 이제 리프레시가 자주 걸 일이 없기 때문에요, 슬립 모드 없이 하루 종일 외부 디스플레이로 이북 그리고 필기용으로만 활용을 했을 때는요, 정확하게 측정이 된 건 아니지만 약 11시간 정도가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요, 만약에 이제 완전히 안 쓸 때에는 최대 절전 모드나 전원을 꺼둔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는요, 빠듯하긴 하지만 데일리로 하루 정도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미친 전성비였던 4506 이런 애에 비해서도, 그리고 1135 G7에 비해서도 전력을 반토막 낸 것 치고는 조금 덜 간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양쪽에 터치 패널을 적용을 했다라는 거, 플러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타이거 레이크라는 거, 요걸 감안을 했을 때는 그래도 뭐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 제품을 갖다가 노트북이 아니라 이북으로만 따진다라고 한다면 조르긴 조르죠. 이북은 며칠이 아니라 몇 달씩 가는 제품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으니까 빨리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입력장치, 조립 품질, 구성품, 마감 등 퀄리티적으로 봤을 때는 레노버 제품들 중에서는 최상급 품질, 즉 비싼 값은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반면에 비즈니스 노트북인데 너무 부실한 포트 구성, 레노버에 진짜 애플한테는 좋은 것만 배우자. 셋째, 기가 막힌 디스플레이 품질, 특히 색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팩토리 캘리브레이션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 넷째, 스피커 품질 굿. 다섯 번째, 성능에서는 좀 힘을 많이 뺀 세팅, 반면에 발열이나 소음, 배터리에 조금 더 집중한 세팅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빡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패스. 순도 100%의 비즈니스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적절한 제품이며, 여섯 번째, 게임은 롤 빼고는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자. 일곱 번째, 이전 세대에 비해서 진짜 압도적으로 좋아진 외부 디스플레이의 활용성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으나, 여덟 번째, 아직까지는 조금 자잘하게 나타나는 오류들,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다. 아홉 번째, 밖에 월페이퍼 교체로 스벅 프리패스 가능하고, 마지막 열 번째, 배터리는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타이거 레이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타 이상, 특히 외부 디스플레이의 전력 효율은 굉장히 좋은 편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는 끝. 바로 이제 티라노의 총평 나갑니다. 1세대 때 받은 지적을 깔끔하게 고치고 나온 2세대, 게다가 경쟁자가 아예 없는 카테고리로 성능 좋은 이북 플러스 노트북을 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진짜 살만한 제품이 되었다. 다만 이 제품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흠이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오지게 비싼 가격. 물론 이 전자잉크 디스플레이가 싸지 않다라는 건 저도 압니다. 때문에 3세대 때는 딱 요거 하나만 해결해 주세요. 조금만 더 싸게. 레노버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힘들었어.